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이게 서울회생법원에 실제 제출된 자료 일부예요. 물론 이름이나 사건 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다 가려져 있고요.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의 재정이 어쩌다 어려워지고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 그냥 딱딱한 서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들여다보면 한 개인의 삶,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 같은 게 보이거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료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보고서를 보면 채무자는 60대 여성이시고 대학은 졸업하셨는데 현재 직업은 없으신 상태네요. 네,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보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4명. 근데 성인 자녀 셋은 따로 살고 있고 막내 자녀는 대학생이라 같이 산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눈에 띄는 게 가족들이 이분을 부양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딱 적혀 있네요. 네, 맞아요. 파산 절차에서는 그 부분을 꼭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재산을 가족한테 미리 좀 빼돌렸거나 아니면 충분히 부양받을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한 건 아닌지 이런 걸 봐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거 이력을 보니까 한 2013년부터는 주로 배우자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본인 이름으로 임차를 하거나 자가 거주 기록이 좀 나타나고요. 일단 보고서 상으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된 특별한 재산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파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파탄 시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시점을 2022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원인으로는 대출이자 부담 들고 생활비 지출 늘어난 거 이런 걸 꼽고 있는데 근데 시작은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1999년에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보증을 섰던 게 이 부채의 시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20년도 더 된 거죠. 그 보증 채무가 어떻게 보면 첫 단추였던 셈인데 이게 참 개인 파산 사건들 보다 보면 이렇게 오래전에 시작된 문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요? 네. 근데 이분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2016년 이후로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걸 분양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여러 건 하신 거죠. 아하, 여기서부터 뭔가 좀 복잡해지는 느낌인데요. 투자가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2022년 초에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르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분양권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고 설상가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이 뚝 떨어져서 기존 세입자한테 2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와, 2억 원이요? 그게 한꺼번에 닥치면 정말. 네. 그러니까 오래된 보증빚이라는 작은 불씨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동산 투자라는 기름을 붓고 또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 같은 외부 환경 변화가 불을 확 붙인 그런 모양새죠.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굴리다 보니까 현금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파산 신청까지 가게 된 걸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산은 꽤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일단 파산 채권, 그러니까 갚아야 할 빚은 총 2억 8,7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요. 채권자는 의외로 롯데카드 한 곳이네요. 네, 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빚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마 생활비로 쓰거나 기존 빚 갚는 데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동산 중도금 대출 같은 걸로도 쓰인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현재 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보면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보험, 해약 환급금이 한 221만 원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임대차 보증금이 2,4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부동산인데 인천 송도, 청라, 그리고 김포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계세요. 세 채나요. 네, 새 채입니다. 게다가 2014년식 제네시스 자동차도 있고요. 이게 시가로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아니 그럼 언뜻 보면 빚보다 자산이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집 세 채에 차까지. 근데 왜 파산을 신청했을까요? 이걸 다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산 목록만 보면 이분 왜 파산하지? 싶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건 이 부동산 세 채가 전부 다 지금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
경매요. 네,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들을 경매에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맞는데 실제로는 채무자가 이걸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이게 언제 얼마에 팔릴지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묶여있는 자산인 셈입니다. 아하, 그런 거였군요. 완전히 묶여버린 거네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파산관제인인 거죠? 이분은 법원이 딱 지정해서 채무자 재산 관리하고 공정하게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맞죠? 맞습니다. 파산관제인의 주된 역할은 채무자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 이걸 환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모은 돈을 파산재단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공용 자금풀에 넣어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관제인이 일단 보험 해약금 중에서 실제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 한 71만 원 정도 되고 또 임대차 보증금 2,400만 원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범위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액 자산이나 압류 금지 자산은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환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본 거죠. 이걸 환가 포기라고 합니다. 아, 효율성을 따지는 거군요. 그럼 제일 중요한 부동산 3건하고 자동차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당연히 환가 대상이죠. 다만 부동산은 이미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파산관제인이 그 경매 절차에 채무자 대신 참여하게 돼요. 이걸 법률용어로는 채무자 지위 승계라고 하는데요. 경매가 끝나서 부동산이 팔리면 그 매각 대금 중에서 받아올 돈, 즉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배당금 교부 신청이라는 걸 해둔 상태고요. 자동차도 절차에 따라서 팔아서 현금화할 계획입니다. 이야, 진짜 복잡하네요. 결국 경매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이 결정되겠군요.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이 채무자의 빚을 없애줄 것인가, 즉 면책에 대해서 파산관제에는 뭐라고 의견을 냈나요? 현재로서는 보류입니다. 아직 면책을 허가할지 말지 결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일들인가요? 금융거래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 숨겨둔 자산이 더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코인 투자까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3건의 경매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낙찰되고 얼마가 파산재단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한다. 즉 절차 속행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면책 결정은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경매 결과까지 다 나온 뒤에야 내려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정리해보면 20년 넘은 보증 채무로 시작해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금리 인상과 시장 상황 악화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을 신청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집도 여러 채고 자산이 많아 보이지만 그게 다 경매에 넘어가서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일단 소액 자산은 넘어가고 핵심 자산인 부동산 경매 결과를 지켜보면서 코인 투자 내역 같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니까 면책 결정은 보류하고 절차를 더 진행하자 이렇게 요청한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례는요, 겉으로 보이는 자산 규모하고 실제 그 사람의 재정 건전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즉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했을 때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가 탁 닥치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자산을 관리하실 때 이런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내 자산 총액이 얼마다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